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나요? 저는 제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인생에 우연이라는 게 없다는 걸 저는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거든요. 그런 저를 보면서 이따금 몇몇 지인들이 저한테 묻고는 해요. 아이 혼자 키우는 거 솔직히 그 선택한 거 후회하지 않냐고 말이에요.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아이 덕에 제 인생의 최대의 쓰레기를 만나 남편이라고 모시고 살 뻔한 걸 구제했으니 말이에요. 혹시 저와 같은 피해를 볼 사람이 생길까 싶어 오늘 용기를 내어 이곳에 사연을 보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절대적으로 그런 놈을 만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외로움이라는 것에 많이 노출된 상태로 자랐어요. 그래서 외로움에 익숙했죠. 저는 엄마, 아빠 얼굴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뭘 좋아했는지, 저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기뻐했는지 슬퍼했는지 그 어떤 것도 모르죠. 부모가 저를 외할머니한테 버리고 갔으니까요. 분명 외할머니는 저를 한없이 사랑해주고 아껴주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눈치를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아마 외할머니가 아닌 다른 주변 어른들의 말 때문이었던 것도 같네요. 아유, 처형은 어째 그렇게 복이 없을 수가 있는 거요? 그러게 그냥 그 시설에 보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나랑 이 사람이 몇 번을 말했잖아. 다 늙어서 자식한테 효도받아도 모자랄 마당에 팔자에도 없는 소녀 뒤치다꺼리하게 생겼으니 내가 속이 상해서 그래. 속이 상해서. 그런데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주위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도 이해는 가요. 저희 외할머니 일찍 사별하시고 제 엄마라는 여자를 혼자 키우셨거든요.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딸이 사고를 쳐서 자식 낳은 뒤에 휙 던져두고 떠났으니 외할머니 삶도 파란만장하죠. 그런데도 저희 외할머니는 단 한 번도 저를 미워하시거나 저한테 쌀쌀맞게 구신 적 없어요. 당신 인생에 제가 자식으로 자리 잡은 거라 하시며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외할머니가 젊은 시절 악착같이 벌어두신 돈으로 제가 구김살 없이 자란 거죠. 괜찮기는 뭐가 괜찮어. 너는 어째 매번 다 괜찮다고만 해. 하기사 어릴 때도 그랬다. 너는 그냥 다 괜찮다고 했어. 넘어져서와 피 철철 흘리면서도 하임이 나 괜찮다고 해거리는데 눈치 보여서 그런 거겠지. 어머머 할머니 지금 뭐 어디 심파극 찍으셔? 나 눈치 본 거 아니야. 내가 원래 좀 무디잖아. 진짜 괜찮아서 괜찮다고 한 거지. 그런 생각은 왜 해? 나 눈치 같은 거 안 봐. 거짓말이었어요. 외할머니가 보신 게 아주 정확했죠. 아무리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더라고 해도 사람 마음의 결핍이라는 건 쉽게 채워지지를 않더라고요. 그 누구보다 저를 지지해주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주는 외할머니의 마음에도 제 마음 한켠엔 공허함이 있었고 그 공허함을 채워준 게 친구들이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 게 아니라 저는 친구 따라 교회에 갔죠. 20살이 지나 처음 가게 된 교회였어요. 크진 않고 작은 교회였죠. 하지만 교회를 중점으로 동서남북 다른 동네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나름의 네트워크가 활발한 곳이었어요. 저는 그 교회 청년부에 들어갔고 거기서 제 인생에 큰 획을 긋게 될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저 오빠는 너무 친절해서 참 좋거든. 그런데 그 너무 친절한 게 참 단점이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 좋으면 좋은 거고 단점이면 단점인 거지. 친절해도 너무 친절하니까. 그 사람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활달하고 사람 좋아하는 그 사람과 달리 내성적이고 경계를 많이 하는 저. 저희 두 사람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다만 정말 친한 사람들과만 대화를 깊게 나눌 뿐 대외적으로 활발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저런 활달한 사람도 있구나 하고 말았는데 어느 날은 예배가 끝나고나마 뒷정리하는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서는 그 사람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아유, 드디어 인사하네요.
매번 예배 끝나면 수빈이랑 후다닥 나가버려서 인사 한번 제대로 못했잖아요. 수빈이랑 같이 교회 온 거예요? 아, 네. 제가 좀 낯을 많이 가려서 수빈이가 저 때문에 같이 일찍 나가준 거예요. 인사를 제대로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죄송하다 소리 들으려고 한 말은 아닌데 교회가 무슨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죄송은요. 그냥 같이 잘 지내보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청년부 친구들 다들 소연 씨랑 얘기도 많이 나눠보고 싶어 하니까 이번 주말에는 같이 얘기해요. 알겠죠? 불편하지 않은 조심스러움이 저를 안심시켰고 그렇게 저와 그 사람은 금방 가까워졌어요. 교회 내에서도 정반대의 사람들끼리 끌리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저희 커플을 보고는 뜻밖의 조합이라는 말도 하곤 했었죠. 그렇게 몇 년을 천천히 오래 만나면서 서로의 믿음도 상처도 조금씩 꺼내 보였고 그 사람의 진심이라는 걸 믿게 되었어요. 그 사람 덕에 저도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친해지며 성격도 많이 밝아지게 되었죠. 어쩌면 나중에, 아주 나중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먼 훗날 결혼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했죠. 그런데 그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그 어느 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준비 없이 아이 낳을 생각 같은 건 한 적이 없었어. 이건 진짜 무모한 짓이야. 일단 진정해봐. 무모한 짓이 아니야. 그냥 우리한테 좀 더 빨리 찾아온 거로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 아니었어? 나는 우리가 당연히 결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는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부모가 된다는 게 무서웠어요. 결혼도 무서웠죠. 제가 자라온 환경이 부모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에 있어 긍정적인 생각하게 해주는 환경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부모라는 사람들 둘은 저를 외할머니한테 짐 떠맡기다시피 맡기고 잠적해버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부모 두 사람의 유전자를 받은 제가 좋은 엄마가 될 거라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남자친구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아이를 낳는 것도 무섭고 결혼하는 것도 너무 무섭다고 말을 했죠. 정말 무서웠어요. 저도 모르게 그런 부모가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말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적지 않다고 해도 갑자기 생긴 아이였기에 솔직히 남자친구도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분명 올바른 판단을 하기엔 힘들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한 뒤 한 2주 지났을 쯤 저는 남자친구와 다시 마주 앉았죠. 저는 아주 조심스레 제 의사를 이야기했어요. 부정적인 의견을 말이에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요.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오빠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나보다는 나은 말일 거 아니야. 다 괜찮으니까 말해봐. 나도 실은 너무 무서워.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고 누가 확신을 해. 그것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 그래. 그니까 우리 둘이 같은 말 하려는 거 맞지? 한참을 침묵을 이어오던 그 사람이 입을 열어 말을 하는데 저 사람도 나랑 같은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속으로만 생각했어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하면서 말이에요. 저의 선택대로 아기와 이별을 한다면 저와 남자친구 두 사람 사이의 연인 관계도 지속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뒤를 이어 말을 하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깨는 말을 했어요.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면서 말이죠. 나 너무 무서워. 근데 또 책임지고 싶어. 네 말대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될지 모르는 일이야. 근데 다른 의미로 보면 우리가 나쁜 부모가 될 거라는 확신도 없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알아. 너는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나는 뭐 네가 알려주면 좋은 아빠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물론 아이도 낳고. 확신에 찬 눈, 하지만 덜덜 떨리는 목소리. 그 사람도 많이 두렵고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럼에도 자기가 가장이 되어서 저와 아이 모두 책임질 거고 좋은 가정을 꾸릴 거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의 그 말에 제가 갖고 있던 모든 두려움이 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보았어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저희 두 사람은 결혼식도 간소하게 치르기로 하고 교회 목사님께 혼인 서약만 받기로 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계획에 없던 결혼이었으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확실했기에 결혼에 그 어떠한 장애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생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이 엄마 사람이 왔는데 어서 와라 들어와라 말이라도 좀 해줘야지. 그렇게 빤히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아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그런 거구나. 소연이 민망하겠어. 어머니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자주 뵙곤 했었는데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엄마 아, 귀 안 먹었어. 그만 불러. 그러게요. 정식으로 인사한 게 처음인데 어째 좋지 않은 상황으로 인사를 와서 내가 영 마음이 안 좋네. 그런데 결혼하겠다고 허락받을 겸 인사하러 간 그날 일이 터지고 말았지 뭐예요. 인사를 드리러 간 저를 보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벌레 바라보듯 저를 바라봤어요.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그 상황에 놓여도 알 수 있었을걸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한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집에 들어선 순간부터 아주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면서 저를 차갑게 바라보기만 했거든요. 예비 남편도 처음에는 자기 엄마한테 넉살도 부리고 하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는데 자기 엄마가 끝까지 웃음 한번 보이지 않으니 마른 침만 꿀꺽 삼키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 자리에 찬바람만 쌩쌩 불었어요.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안 좋은 일이 어디 있다고. 엄마 진짜 왜 그래. 나랑 어제 충분히 얘기했었잖아. 예비 남편이 속닥거리면서 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했다만 그 적막함이 흐르는 곳에서 그 소리가 안 들릴 리가 있겠어요. 도서관에서도 작게 얘기할수록 더 잘 들리는 법이잖아요. 예비 남편과 예비 시모가 저를 두고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귀에 쏙쏙 잘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그 자리에서는 애써 모른 척했어요. 결혼에 대해 생각도 없던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 먹게 만든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했죠.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도 알고요. 심지어 어머니 마음에 안 드는 제가 아이까지 가진 상태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더더욱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저 정말 잘할 자신 있어요. 그래 엄마 우리 잘 지낼 자신 있어. 우리가 뭐 20살 어린애들도 아니고 우리도 직장 있고 생각 있어. 그러니까 아이, 그렇게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차고 넘치셔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애를 가졌다니? 내가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교회에서 벌써 너희 소문 도는 것 같아서 내가 아주 고기를 못 들고 다니겠어. 알아? 저의 솔직한 고백이 예비 시모의 화를 돋구었던 건가 봐요. 그 차분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마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희가 임신을 해서 결혼을 할지 말지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회 사람 그 누구도 몰랐어요. 아이를 가진 지 극초반이었기 때문에 배가 나온 것도 아니어서 몰랐죠. 그냥 예비 시어머니 혼자 괜히 피해의식 같은 거에 절여져 있는 상황이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비 남편 가족 전체가 교회를 오래 다니기도 했을 뿐더러 교회에서 나름 명성도 있고 힘도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예비 시모는 저의 혼전 임신이 자기 가정에 먹칠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악을 쓰면서 저한테 진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너 말 잘 꺼냈다. 나 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정말. 우리 아들? 제 여지껏 자라오면서 나한테 실망 한 번 시킨 적 없는 애야. 사립초, 명문중, 명문고, 명문대. 내가 어떻게 만든 엘리트 코스인데 그렇게 인생 구만리창창하게 잘 살아있는데 너 같은 애한테 발목 잡히면 그게 되겠니? 예비 시모는 제가 자기 아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고 자기 아들 인생에 먹칠할 그런 염증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걸 자기 입으로 다 이야기해 주니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어 한다는 말이 뱃속의 아이도 세상에 나오기 전에 알아서 잘 정리하고 교회도 그만 나오라고 했어요. 저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는 어디 카메라가 설치된 건가 했어요. 몰래 카메라이길 제발 바랬어요. 무슨 드라마 대사도 아니고 사람이 눈 하나 깜짝 않고
아이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사람이 과연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너는 어른이 말하라는데 어디를 가? 너 못 나간다. 여기서 대답을 하고 가. 내 아들이랑 끝낼 거고 그 네 뱃속에 그 침덩어리 같은 것도 알아서 처리할 거라고 내 앞에서 약속하고 가라고.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어머니 오늘은 많이 흥분하신 것 같으니까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기는 어딜 와? 너 대답하고 가. 예, 너 어디 가? 저 때는 왜 그렇게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이 악물고 버티려 했던 건지. 지금의 저로서는 과거의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만 저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날 저 자리에서는 대답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정말 계속 찾아갔어요. 예비 시모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예비 시부랑 두 분이 얘기를 한 거니 두말할 것도 없고 더 들을 것도 없이 당장에 헤어지라고 악을 쓰는 예비 시모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비 남편도 함께 찾아갔었죠. 그런데 도저히 그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보려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너 싫으니 꺼져라 그런 반응이었어요. 예비 시모가 저를 극도로 싫어하고 밀어내는 이유는 딱 하나였죠. 제가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였어요. 그 이유를 5번째로 찾아갔던 그날 듣게 되었죠. 아이 엄마, 일단 우리 밥 좀 같이 먹으면서 얘기하자니까. 우리 셋이 밥 한 번도 제대로 먹은 적 없잖아. 일단은 밥 좀 먹으면서 얘기를 하자고요. 그래? 어디 한번 무슨 얘기를 또 얼마나 하려나 한번 늘어나 보자꾸나. 내가 네 아버지가 나아가서 얘기 마무리 짓고 오라고만 안 했어도 여기 안 나왔어. 너 착각하지를 말어. 그날은 제가 일부러 식사 자리까지 마련해서 온 마음을 다해 저의 예비 시모를 설득해 볼 요량으로 만든 자리였어요. 예비 시부는 헤어지게 만들라는 마음으로 예비 시모를 그 자리에 내보낸 것이었으나 어쨌든 저한테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려 애썼죠.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그 잘난 자존심 그런 데서 내세우지. 제가 왜 그렇게 쩔쩔맸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같았으면 진짜 얼굴에 물이라도 끼얹고 아줌마 개소리하지 말라고 탁 쏘아버렸을 텐데 말이에요. 아무튼 과거에 저는 그 망할 결혼에 목을 메고 있었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저를 보며 구시렁거리고 투덜거리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예비 시모한테 국 떠주고 물 따라주고.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정말 나쁜 사람인 게 뭔 줄 아세요? 한도 끝도 없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이었어요. 대뜸 서빙해주는 종업원을 붙잡고 질문을 하더군요. 혹시 자제분 있으세요? 아들 아니면 딸? 아들 있어요. 아유, 저희 아들도 손님 자제분들처럼 이렇게 제짝 찾아서 얼른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짐 하나 덜으셨겠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저 질문은 종업원은 물론이고 저와 예비 남편 역시 당황하게 만들었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질문을 하는 건가 의아했는데 그 지저분하고 어두컴컴한 속내를 거리낌 없이 말하더군요. 아들이 부모 없이 자란 데다 혼전 임신한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시면 허락하실 거냐고 묻는데 여러분 같으면 표정 관리가 되셨으려나요? 저는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더군요. 저 들으라고 한 말인 게 너무나 뻔해서 정말 화가 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종업원은 너무나 민망해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가며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열받고 수치스러워서 손 덜덜 떨면서 물을 마시고 있었죠. 왜? 물이라도 끼얹고 싶으냐? 그럼 물 끼얹어. 속 시원하게 물 끼얹고 너랑 나랑 더 이상은 얼굴 보지 마라. 자, 끼얹어. 엄마, 너는 가만히 있어. 너는 당장에 얘랑 정리하고 엄마가 정해주는 쪽으로 선볼 준비나 해. 네가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고 어떤 여자가 나쁜 년인지 몰라서 지금 이러는 거야. 사람 앞에 두고 아주 못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예비 남편한테 예비 시모는 입 다물고 엄마랑 아빠가 정해주는 여자랑 선보라고 너 하고 싶은 그 사업 아버지가 투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선만 보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투자가 엄청 컸던 건지 예비 남편이 저를 흘끗 보더니만 말을 하기는커녕 제 시선을 피하더라고요.
거기서 제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았어요. 고작 그 투자금에 저와 아이를 포기하는 남자 때문에 내가 이 수모를 겪은 건가 하면서 말이에요.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는 너 같으면 부모 없이 자란 여자를 받아들이고 싶겠냐? 저한테 묻더군요. 나는 사람 비 못 속인다고 생각한다. 가정 환경이 그 모양이면 네가 뭐 얼마나 제대로 교육을 받았겠냐 이 말이야. 그리고 막말로 그 애가 우리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저한테 현금으로 1억을 내밀더라고요. 이거 먹고 떨어져라 이거였겠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저희 집이 못 사는 게 아니라고요. 돈 1억에 제가 결혼을 한 해 만에 패배를 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말도 말인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를 잘못 키워서 제가 혼전 임신했다는 둥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거에 제가 꼭지가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만하겠다 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니보다는 가정교육 잘 받고 자란 것 같다는 말을 덧붙여서 말입니다.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고 자라신 건지 궁금하네요. 그리고요, 1억 가지고 되겠어요? 돈 더 줄 거 아니면 돈 갖고 장난질 하지 마세요. 뭐라고? 장난질? 아이고 이제야 그 속내를 드러내는구만. 그래, 너 결국은 돈 언제 주나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 보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인생 그렇게 사셨나 봐요. 돈에 무릎 꿇고 돈 가지고 갑질하고. 뭘 그렇게 쳐다봐. 당신도 똑같아. 네가 너희 엄마랑 다를 게 뭐니? 이 망 다물고 있는데 네가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아? 너도 네 엄마랑 똑같은 쓰레기야.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예비 남편의 행동 때문에 저는 그 결혼을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자기 엄마가 저한테 막말을 하는데도 예비 남편 그저 망부석 마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 어떤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말이에요. 그런 모습 보면 말 다 한 거고 답 다 나온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예비 남편한테 너도 똑같은 놈이라고 불쌍한 척 하지 말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자기 아들한테 쓰레기라고 한마디 한 거에 열폭해서 뒤집어 나자빠지는 예비 시어머니까지 뒤로 한 채 그렇게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어디서 저런 싹퉁 바가지 없는 게 나타났을꼬 몰라. 너 엄마가 말했지? 엄마 말이 맞다니까는. 너 엄마 아니었으면 저런 양아치 같은 지지배한테 돈 다 뜯기고 아주 그냥 큰일 날 뻔한 거야. 등신 같은 놈. 이 상황에서까지 입 다물고 있냐? 그래, 네 엄마 말대로 너 나한테 큰일 날 뻔한 거야. 알겠어, 이 치사놈아? 너 평생 그렇게 너희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라.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뭐? 너희 엄마? 너 일로 와너? 일로 오란다고 제가 가야 하나요? 가운데 손가락 척하니 보여주고 나왔습니다. 유치할 수는 있지만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더 험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어서 가운데 손가락만 힘차게 날리고 나왔죠. 그 망할 놈 제가 나오고 나니 자기 엄마한테 뭐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야말로 연애를 많이 안 해봐서 그런 찌질한 마마보이 놈을 철썩 같이 믿고 결혼을 약속했던 거 아니겠어요? 집에 와서 외할머니 붙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줬는데 내가 나가서 등신짓 하고 왔다고 말이에요. 그런 저를 토닥이며 외할머니는 말씀해 주셨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엄마는 그래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외할머니의 품에서 강인한 엄마로 다시금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아이고 이제는 제법 배가 불렀다. 아가, 네 엄마 힘들지 않게 잘 나와야 한다. 네 엄마 아프지 않게 나와야 해. 그럼 할머니, 우리 복덩이는 나 안 아프게 해줄 거야. 우리 복덩이가 얼마나 착한 복덩인데? 엄마가 더 잘할게. 복덩이 너는 건강하게만 자라자. 강인한 엄마가 된 저는 아이를 굳세어라 지켰어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뱃속의 아이가 저를 위로해주고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았죠. 아이의 태동이 느껴질 때마다 저는 아이한테 약속했어요. 엄마가 모든 걸 걸고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죽을 것 같이 세상이 하얗게 되고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지던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아이를 안게 되었죠.
그런데 그 기쁨의 출산날 벼랑갈 낯선 사람들이 병원에 몰려와서는 죄를 뿌리려 하지 뭡니까? 잠시만요. 지금 뭐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보호자분들 맞으세요? 당연하죠. 저희가 김소연 산모 보호자예요. 기력을 다 소진한 데다 몸도 아직 회복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정신없는 소리에 저는 비몽사몽 정신을 차리려 애를 썼어요. 하지만 너무 기력을 써서인지 기절하듯 쓰러지고 다시 깨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밖이 조용해졌고 얼마 후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제가 친구가 간호사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거든요. 제 친구가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친구가 나서서 그 낯선 사람들을 내보내 중어였어요. 한참 있다 들어온 제 친구가 주위를 경계하며 제 병실로 들어섰죠. 저는 아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내 이름이 들리는 것 같았다. 아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질문을 쏟아냈어요. 아유, 기집애. 이제 좀 기력 돌아온 거야? 천천히 물어봐. 일단 이 사진 좀 봐봐. 이거 그 사람들 맞지? 뭐야? 이 사람들이 여기를 왜 왔어? 지우는 괜찮은 거야? 나 지우한테 가볼래. 지우 괜찮아. 안 그래도 그것들이 자꾸 지우 보겠다고 막 그 소리 하는 거 내가 내보냈어. 데스크에다 다른 쌤들한테도 그 사람들 절대 못 들어오게 하라고 해뒀고. 내가 어째 찝찝하더라. 이거 그쪽 집안 사람들 맞는 거지? 겨우겨우 그 인간들을 내보내면서 제 친구는 혹시 몰라 사진을 찍어 두었더라고요. 사진 속 모습은 예비 시모가 자기 큰 아들이랑 온 모습이었죠. 누가 알아보기라도 할까봐 실내에 성을아스 끼고 스카프까지 메고서는 나름대로 위장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나가네 만에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성을라스가 벗겨졌고 그 찰나에 제 친구가 운 좋게 그 모습을 찍은 거였어요. 친구의 말처럼 저도 그 집안 사람들이 대체 왜 이제 와서 저와 태어난 아이를 찾아온 건지 너무나 찝찝한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뭘까? 저랑 친구가 한참 생각을 하는데 친구가 뭐가 떠오르는 게 있다며 말을 하더군요. 친구가 하는 말이 예전에 교회 사역 봉사 때 그 사람 집안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듯이 그 친구도 저를 따라 몇 해 전에 그 교회에 나아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무튼 그 자리에서 친구는 아주 이상한 걸 들었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 집안 형제 중 하나가 사실은 친자가 아니라는 소문이 돈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모이면 가십거리 생겨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내가 모른 척 했거든? 그래서 너한테도 말 안 한 거고. 정말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아니 뭐 그러면 그런 건데 자기네 아들 둘이서 친자가 아닌 거랑 우리 지우랑 무슨 상관이라고 여기를 찾아와? 그것들 미친 거 아니야? 나보고 아예 어떻게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정말 그렇잖아요. 뭐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거죠. 저는 너무 찝찝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당직까지 서가면서 저희 아이를 지켜서고 있었죠. 저 역시 그날 밤잠을 설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보내온 건 예비 시모였던 그 못돼 처먹은 여자였죠. 문자 내용은 이러했어요. 자기 남편이 그 병원에 찾아갈 건데 아이가 세상 떠났다고 하라고. 그렇게만 해주면 부르는 대로 최대한 맞춰서 성의 표시하겠다고 말이에요. 어때요? 이상해도 한참 이상하죠? 그리고 일단 재수가 없죠. 남의 자식을 왜 살았네 죽었네 그런 소리를 하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런 대답도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아이와 퇴원을 해서는 예비 시부였던 그분께 바로 연락을 했어요. 그 와중에 간호사 친구가 전화 와서는 예비 시모였던 사람이 아침부터 병원 와서 너랑 아이 어디 갔냐고 난리 쳤다며 조심하라고 했죠. 아주 수상한 냄새가 났어요. 야, 너무 수상하지 않아? 나한테 아이 낳지 말라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치고 심지어 돈 내밀면서 낳지 말고 자기 아들이랑도 헤어지려고 한 여자가 갑자기 내가 우리 지우 낳으니까 지우를 데려가려고 한다고? 내 말이 그 말이야. 그것도 그렇게 난리를 쳐가면서 왜 갑자기 버린애 만회했던 아이를 찾고 난리냐 이 말이야. 무튼 너 조심해. 알겠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분명 저의 아이로 인해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뭐가 피해가 가니까 그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 제 아들 아이가 예비 시모의 약점이구나 하는 직감이 팍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극비에 만나 예비 시부였던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그 집안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일단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 세상의 눈을 피하려고 숨기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자기가 낳은 두 아들 다 남의 아들이었다는 거였어요. 이걸 알게 된 정황도 차차 뒤에서 풀어드릴게요. 일단 제가 예비 시부였던 그분과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갔거든요. 저랑 마주한 그 자리에서 예비 시부였던 그분이 자기 집안 혈육인지 확인하고 혈육이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이미 예비 시모였던 사람을 보면서 쎄함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경계 모드를 발동시켰죠. 그건 좀 그렇지 않나요? 왜 저희 지우만 검사를 해요? 지금 하시는 말씀 제가 기분 나빠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솔직히 알고 계시죠? 유전자 검사하실 거면 아버님, 아니 선생님 아들들도 검사하세요. 선생님이랑 아들 2명 친자 관계 맞는지 확인부터 한 다음에 저희 지우 검사하겠다고 하시던가 하셔야죠.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죠. 저는 내 말대로 그쪽 아들들이랑 먼저 친자 검사하고 나한테 뭘 요구하던가 하라고 고집을 부렸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는 예비 시부였던 그 사람은 어처구니 없어 했죠. 그런데도 제가 계속 고집을 부리니까 화가 나서는 그러겠다고 하더라고요. 여태껏 검사를 해왔는데 당신 아들 둘이 친자인 사실이 바뀌겠냐 하면서 말입니다. 저는 다 필요 없고 검사하고 나서 내 새끼 친자 검사를 하겠다고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절대 이상 없을 거라고 했던 전 남친의 아버지의 호언장담은 깨졌지 뭐예요. 문제가 터진 거였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집 큰아들이며 제 남친이었던 그놈 둘 다 그 집 아빠랑 친자 불일치가 뜬 거예요. 맞아요. 그 늙은 여자가 다 바람 피워서 아들 둘을 낳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아이를 몰래 치워버리려 했던 거였죠. 우리 집안이 뭐 전통같이 아이 낳으면 혈액 검사하고 해왔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건지. 아이고, 내가 살다. 그럼 상황 정리되네요. 왜 선생님 아내분이 저한테 아이 낳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지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선생님 둘째 아드님 진짜 혈액형이 나오고 저희 지후 혈액형이 나올 텐데 그럼 다 들통나니까. 참 대단하네요. 저의 전남친의 혈액형이 드러나면 거기서 일이 다 꼬이는 거잖아요.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는 그게 무서워서 그 난리를 친 거였던 거죠. 진실이 드러나면 예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 나락가니까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옛날은 돈으로 어떻게 해결이 되어서 그 늙은 여자가 돈으로 어떻게 장난쳐서 유전자 검사, 서류를 고쳤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게 되겠어요? 결국은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뒤 예비 시아버지였던 그분은 기절 직전까지 갔었어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그분 입장에서는 수십 년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들 먹여 살아왔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겨우 진정을 하고는 저한테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나 좀 도와줘요. 피차 소연 양이나 나나 피해본 입장이니 나 좀 도와줘요. 내가 도와준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상을 할게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도웁시다.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저한테는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아무리 외할머니가 돈이 있다고 해도 저 혼자서 아이를 키워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저한테 돈은 컸으니까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가 될 뻔했던 그분 대화를 해보니 사람이 약속은 잘 지킬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와 예비 시부였던 그분의 복수극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예비 시모였던 그 여자나 전 남친이나 괘씸한 찰나에 아주 잘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늙은 여자가 숨겨놓은 진실을 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너 정말 깊게 생각한 거야?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정말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여자랑 그 망할 놈 내가 지금 처리 안 해두면 나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 그것들이 내 새끼한테 무슨 짓 하면 어떡해.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지. 저는 정말 저 생각이었어요. 그 두 모자를 처리하지 않으면 언제고 제 아이를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를 너무 두렵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직접 교회에 찾아갔어요. 제가 그 망할 놈과 만났던 그 교회를 말이에요. 교회에 오랜만에 들어서는 다른 신도분들이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만 봐도 전 남친 엄마가 저에 대해서 어떻게 떠들고 다녔을지 알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저를 보고 지나치면서 쑥덕거리는 다른 신도들 말을 직접 듣기도 했었고요. 몸 풀고 온 거 맞네. 저렇게 부을 리가 있어. 참 생긴 건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대단하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 같은 여자지만 나도 여자 참 무섭다. 아니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덤볐잖아. 효모도 아니고. 조모 혼자 키운 애가 올바르게 자랐겠어?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짓거리고 다녔길래 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를 무슨 꽃뱀, 남자의 미친 여자 그런 식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그런 말을 직접 들으니 얼마나 열이 뻗쳤겠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복수를 위한 비장의 칼날이 있었고 그 칼날을 제대로 뽑기 위해서는 기력을 아껴야 했기에 못 들은 척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버렸어요. 저한테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였던 그분,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지원군까지 있었으니 저한테는 두려울 게 없었죠. 남편이 될 뻔한 놈이 아이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자식 머리카락을 훔쳐뒀었거든요. 저는 묵묵히 제자리에서 증거를 다 모으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기도도 다 마치고 예배가 드디어 끝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벌였죠. 유전자 불일치, 친자 불일치.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누구랑 누구는 친자가 맞는데 정작 어른들 셋이 친자가 안 맞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어머머머머, 아이 저건 또 뭔 소리래? 그럼 가만히 있어봐. 저 집안 형제가 아빠가 다 다른 거야? 예배가 끝나고 저는 목사님이 퇴장하시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유전자 검사 결과지에 적힌 내용을 우렁차게 읊어 내려갔어요. 상세한 내용까지 다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결과지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자 그 순간 그 여자며 그 집안 식구들 모두가 얼굴이 굳어버리고 말았죠. 예비 시부였던 그분 연기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 오발을 떨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내 새끼들이 왜 내 새끼가 아니야? 여봐, 자네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아는 거야? 네? 아유 여보, 아니 나도 모르죠. 저게 진짜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전 남친 아빠의 명령이에 그 못돼 처먹은 여자는 사색이 되어서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벌벌 떨더라고요. 자기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하는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누가 봐도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 아주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에 버프를 받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듯 더욱더 아주 우렁차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자기 엄마처럼 얼굴이 시뻘게 진 차에 넋놓고 있던 제 전남친에게 말했죠. 너희 엄마가 1억 주고 헤어지라 한 게 고맙다고 이런 콩가루 집안에 내가 시집가서 내 자식 키웠을 생각하면 소름 끼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게 뭔 줄 아세요? 제 전 남자친구요. 자기가 그 집안 아버지 친아들이 아닌 걸 알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크게 말하니까 저를 밖으로 잡아 끌고 나가서 애걸복걸 하더라고요. 제발 조용히 좀 해. 나도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제발 조용히 하라고. 너 갑자기 왜 이래? 이제 우리 끝난 사이잖아. 아이도 내가 낳으라고 했어? 네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 아니야.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러냐 이 말이야. 나 너한테 뭐 다른 뜻이 있어서 한 거 아닌데? 나는 네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알려주려 한 거였지. 너희 아버지가 너무 희생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웠다 할까? 왜 인류에 이런 거 있잖아.
전 남자친구도 자기 엄마처럼 난리가 났었죠. 당장 가서 술 먹고 와서 주정 부린 거라고 하던가 아무튼 제가 그냥 미친 소리 한 거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알면 자기 앞으로 사업 지원되는 거 끊긴다고 말이죠. 미친놈 아닌가요? 그럼 돈 때문에 자기가 아빠라고 불렀던 사람도 속인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수십 년 동안 남의 집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온 건데 말입니다. 제가 그걸 가만히 두겠어요? 너 아주 잘 걸렸다 하는 마음으로 더 크게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아, 너랑 네 형이랑 다 알고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서 너랑 네 형을 친자식으로 믿고 몸갈아가며 먹여 살린 네 아버지 속인 거야? 와, 대단하네. 제가 우렁차게 소리치는 타이밍에 딱 맞아 떨어지게 예비 시아버지였던 그분이 이제 나설 차례가 온 거였죠. 저는요, 그분이 그렇게 무서운 분인 거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진짜 어떤 감정을 읽을 수도 없게 표정을 짓고서 자기 와이프 앞에 서서는 내 입으로 네가 말하라고 딱 그렇게 말하는 거 있죠? 거기서 그 여자는 또 상황 파악 못하고 다 거짓말이라고 눈물쇼를 하는데 거기서 그 분위정이 떨어졌나 보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하대요. 나는 너랑 네 아들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한 거였는데 네가 이 상황까지 와서도 나한테 거짓말하는 걸로 다 끝난 거야. 여보, 지금 저 정신 나간 여자애가 하는 말을 믿는 거야? 여보, 내가 당신 와이프야, 와이프. 내 말을 믿어야지. 어디서 저런 근본 없는 기집애가 하는 말을 믿어? 당신 이렇게 판단력 없는 사람 아니잖아.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까 싶었습니다. 그거는 전 남친 아빠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자기한테 매달리는 자기 와이프 손 딱 뿌리치면서 네 아들 두 놈 앞으로 들어간 내 돈, 내 사업 자금 다 걷어올 거고 내 새버러지들 앞으로 들어갔던 투자차 돈 다 회수할 거라고 통보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사기 결혼 벌인 거에 대해서도 소송할 테니 그런 줄 알라고 하고 딱 뒤돌아가는데 그때부터 난리 났지 뭐예요. 제 전남친 놈이며 그놈 형은 무릎 꿇고서 그 아빠한테 매달리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좋았고 앞으로도 엄마랑 연 끊고 살 거라고. 그러니 자기들 내치지 말아달라고 한 거죠. 그걸 듣고 또 그 엄마라는 여자는 싸가지 없는 놈들이라고 하다가 세모자가 서로 쥐어뜯고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 바라보면서 진짜 인간의 밑바닥이 저런 거 아닐까 싶었고요. 교회에서 소문 제대로 났어. 그 집안 인간들 콧대 높다고 하다가 쌤통이라고. 그런데 들어보니까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온 남자들 둘이 있었는데 딱 그 남자들 둘이서 그 여자랑 바람난 것 같다고 그러더라. 이후 교회 안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고 그 집안 명성 하나 믿고 살던 사람들은 슬슬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자연스레 발길을 끊었고요. 저는 그 뒤에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이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익숙한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맞아요. 그 자식과 그 자식 엄마였어요. 전 남자친구 엄마 말이죠. 야, 네가 다 잘못 알아낸 정보라고 말해. 네 그 주둥이 때문에 지금 우리 집이 어떻게 돼버린 줄 알아? 그러면서 저한테 잘못 알아낸 거라며 돈에 눈 멀어서 지어낸 거라고 하라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검사 결과 다 나왔는데 뭔 잘못 알아낸 정보라고 말을 하냐고. 그게 상식적으로 그 거짓말이 통할 것 같냐고 똑같이 악을 썼죠. 내가 왜 있는 사실을 없다고 해야 하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난리 났죠. 전 남친이 전화 받아서는 자기 사업 엎어지면 네가 다 책임질 거냐. 이거 명예훼손이다 하고 그 엄마라는 여자는 너 때문에 자기가 이혼당하면 가만 안 둘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 핸드폰에 어플 깔아둬서 통화 녹음되는데 그거 다 녹음 파일 저장해서 고소했어요. 너 정말 하다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고소해야 할 건 나야. 그럼 고소를 하지 그랬어.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랑 너희 엄마가 잘못한 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 참 대단한 유전자다. 어쩜 사람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솔직히 제 말이 맞지 않아요?
제가 고소한 고소장을 받았을 때도 그 모자는 저한테 전화해서 난리 생난리를 쳤었어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고소장까지 갔으면 입 다물고 쥐 죽은 듯이 있던가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쥐 죽은 듯이는커녕 미쳐 날뛰는데 진짜 인류에 상실되었죠. 자기들이 그렇게 치졸하고 지저분하게 살았으니 당연히 그런 결과가 있는 건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하기야 그렇게 치졸한 인간들이니 자기 핏줄인 아이 양육비 청구했을 때 저한테 그 난리를 치고 욕짓거리를 내뱉을 수 있었겠네요. 저는 인정하기 싫은 제 아이 아빠인 그놈한테 아이 양육비를 청구했었어요. 당연히 청구해야죠. 안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 인간 반응이 아주 기가 막혔어요. 나는 네가 낳은 아들 내 호적으로 올릴 생각도 없거든. 나한테 네 아들? 걔 없는 자식인 셈 칠 테니까 네 아들한테 아빠 없다고 해.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와, 설마 했는데 너 이렇게까지 쓰레기일 줄은 내가 몰랐다. 네가 쓰레기 만든 거라는 생각은 안 하냐? 아, 내 말이 틀려? 아빠 없다고 하라고. 그럼 서로 없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네 아들한테 양육비 줄 필요도 없는 거 아니야? 저게 말인지 방구인지 솔직히 그 양육비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 자식 했던 게 너무 괘씸했고 아이가 앞날을 살아가는데 애 아빠가 양육비를 주는 건 당연한 거니까 청구를 했던 건데 뭐 없는 자식? 말하는 뽐새며 생각하는 게 거지 같아서 그래 아주 끝까지 가보자 마음 먹고 저도 덤벼들었어요. 유전자 검사지를 증거 서류로 해서 양육비 청구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 자식이랑 얽히고 나서 내가 별걸 다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결국은 친자가 맞으니 양육비 지급하라고 나왔어요. 양육비 제때 지급 안 하면 배드파파에 정보 등록되고 일 복잡해지니까 돈 주라고 저희 측 변호사며 전 남친 변호사도 말해서 꼬박꼬박 양육비 보내오는 중입니다.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보낼지 생각하면 아주 꼬숩다니까요. 너 진짜 징글징글하다. 내가 제발 부탁하는데 눈 감는 그날까지 지나가다가 봐도 모른 척하고 제발 서로 마주치지 말고 살자. 너 때문에 우리 엄마 그 나이에 이혼당했어, 알아? 그게 내 잘못이야? 누가 너희 엄마한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라고 했니? 아, 내가 너희 엄마한테 바람 피우라고 했냐고. 바람 피운 건 너희 엄마고 잘못 저지른 것도 니네 엄마야. 너희 엄마? 야, 엄마 말이 딱 맞네. 가정교육 못 받고 자란 티가 여기서 나네. 너는 있잖아. 네가 뭐 대단히 잘난 줄 아는 것 같은데 아, 그래봤자 너 버리고 떠난 인간들이 부모야. 네가 그 피 안 받았을까? 야, 네 아들도 참 불쌍하다. 미친놈. 저거 미친놈 맞죠? 저 때문에 자기 엄마가 이혼당한 거다. 저 때문에 자기가 사업 제대로 못 해보고 투자금 다 뺏긴 거다. 그딴 소리를 끝까지 하더라고요. 아이한테 양육비 주면서 통화를 할 때 말이에요. 그래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자기 엄마 이혼한 게 속상할 수 있죠. 그런데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두고서 그 아들한테 불쌍하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고 싶을까요? 저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저딴 놈이랑 결혼 안 한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런 아빠면 제 아이한테 없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저렇게 서로 욕짓거리를 주고받으며 나눈 최악의 통화가 마지막 통화가 되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는 잘 보내서 따로 연락할 일 없이 지내고 있어요. 우리 지우, 왕할매가 뭐라고 그랬지? 지우가 하는 말이 이쁘게 날아간다고요. 맞아. 그래서 우리 지우가 예쁜 말을 하면 그 말이 예쁘게 날아가는 거야. 오늘도 예쁜 말하고 예쁜 마음으로 어린이집 다녀오는 거야. 그렇게 파란만장한 시간이 좀 지나 어느새 아들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 외할머니가 계셔서 저는 열심히 제 일을 해 나가고 있죠. 저는 동네 작은 극단에서 아이들과 동화 연극을 만들게 되었어요. 사람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고 저도 제가 연극을 만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연극을 만들어 무대에 설 때면 그때마다 저희 아들아이가 가장 앞자리에 앉아 우리 엄마라고 외치곤 해요. 세상 모든 박수보다 깔깔거리며 환하게 웃어주는 아들아이의 웃음이 제겐 더 큰 박수로 다가오거든요.
왜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자식 때문에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저도 이제는 그 말을 알겠더군요. 가끔 누군가 묻고는 해요. 싱글맘으로서 삶이 힘들지 않냐고 말이죠. 지우 엄마 혼자서 지우 키우다 보면 아빠 빈자리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땐 어떻게 그렇게 견뎠어요? 저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하곤 해요. 내가 선택한 아이 덕에 아빠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힘을 낼 수 있고 아이가 있기에 힘든 일도 잘 견디며 아이와의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저희 외할머니 역시 저보다 제 아들 아이를 더 아끼셔서 아주 금이야 오기야 일주일에 서너 번은 보러 오시거든요. 나는 우리 지우 보면은 꼭 너 어릴 때 보는 것 같아서 아주 그냥 신이 나. 어째 저렇게 너를 쏙 빼다 닮았는지. 참네. 언제는 내가 제일 좋다며 할머니. 원래 그런 거야. 나는 이제 너보다 우리 지우가 더 좋다. 사랑 넘치는 저희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제가 하는 극단 활동을 보면서 할머니가 뭔가 생각이 나신 건지 적극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아마 제가 연극을 통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도 안심을 하시기 때문이겠죠. 할머니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지금은 제가 아이의 싱글맘, 싱글데디를 위한 연극 치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게 파이가 좀 커져서 아예 작은 공간을 인수해서 운영하려 하는 중이죠. 제 나름의 사업도 시작하게 된 것이랄까요. 그렇게 엄청난 사건이 휩쓸고 난 그 자리에 그 집안 사람들은 쥐 죽은 듯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가고 있죠. 우리 아이는 이제 그림책을 그리는 게 꿈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오늘도 그 아이 옆에서 조용히 색연필을 깎아주는 엄마로 살아가는 중이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제게 던진 말들, 이젠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는 저와 같이 싱글맘, 싱글데디로서 삶을 살아가시는 멋진 부모님들께 힘을 내시라고 말씀을 전합니다.